요즘 세대를 결정장애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표현은 2012년 독일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올리버 에게스라는 젊은 저널리스트가 미국 담배사 말보로의 광고 문구 Don't be a maybe에 착안해서 독일의 대표적 조간신문 디벨트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시작되었지요. 이 광고 문구는 maybe라는 말은 남자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남자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였지만 요즘 세대는 너무 많은 선택지 중에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maybe를 연발하고 있다는 게 칼럼의 요지예요. 몇십만 명의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화제가 되었고 같은 제목의 책도 인기를 끌면서 결정장애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앞서 언급한 햄릿 증후군은 1989년에 에드리언 밀러와 앤드루 골드블렛이 쓴 햄릿 증후군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선택의 폭이 늘어나서 생긴 결정장애보다는 고정 마인드셋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성장하면서 보이는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나머지 급여가 낮고 일하기 쉬운 직업을 고르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던 신조어가 바로 햄릿 증후군이지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도전정신이 없고 어려운 의사결정을 자꾸 회피하다 보니 결국은 저소득층에 갇히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증후군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된 겁니다. 결핍이 욕망을 만듭니다. 뭔가 부족해야 그 결핍 때문에 뭘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해외에 보내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부모가 알아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죠. 또 공부에 부족함을 느끼고 학원이나 과외를 받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부모가 먼저 알아채고 가장 좋은 학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결핍이 되기 전에 욕망이 충족된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무언가를 절실히 욕망하지 않는 세대로 성장합니다. 대학 때까지는 부모 품에 있으니 별 문제가 없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내가 뭘 하고 살지 결정을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신만의 지도를 그린 경험도 없고 자신의 욕망을 대면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아볼로마니아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장애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결정을 잘 못하는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이들은 사춘기 시절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고 대개 부모나 또래 집단의 의사결정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혼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자연스레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선택지가 가진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한 선호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할수록 결정이 쉬워집니다. 정답은 없지만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부모가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고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간다면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면 똑같은 결정장애라도 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뇌를 통해 어디가 문제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선택지에 대한 판단은 전전두엽에서 벌어집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감각기관이 선택지라는 자극을 받게 되면 전전두엽은 앞에 놓인 선택지를 평가하면서 이걸 선택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얻게 되는 득과 실은 무엇일까를 계산합니다. 감정적인 평가는 편도체에서 벌어지며 문화나 신념처럼 오랫동안 사람의 습성에 영향을 미쳐온 사고는 시상하부란 곳이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념 체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라면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는 게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스스로 선택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면 그만큼 의사결정에 확신이 적겠지요. 가치평가를 할 때도 스스로 판단을 내려본 경험을 토대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또래 집단의 의사결정을 따르다 보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치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라면 실패해도 좋으니 스스로 가치를 평가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결정장애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고스톱을 치라고 의사가 권하진 않지만 고스톱을 칠 때의 행위와 치료할 때 하는 행위가 유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지요. 상대가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은 상황. 실패했을 때 내 손해가 명확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 상황. 그래서 다음 판에서 손해를 회복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이 뭔지 명확히 인지한 다음에 계속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연습하는 게 결정장애를 위한 좋은 치료법입니다. 제가 고스톱을 권하더라고 소문내지는 마시고요. 고스톱과 유사한 선택의 상황을 종종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환자인데요. 미국의 한 철도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1848년 9월 13일 25살의 게이지는 버몬트주의 한 철도공사장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구멍에 폭발물을 넣고 쇠막대로 구멍의 표면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에 실수로 주변 바위를 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게 됐고 그 폭발의 충격으로 쇠막대가 게이지의 왼쪽 뺨 아래쪽에서 오른쪽 머리 윗부분을 뚫고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두개골의 상당 부분과 왼쪽 대뇌 전두엽 부분이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죠. 게이지는 존 할로우 박사에게 치료를 받아 다행히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그의 머리에는 지름 9cm가 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수많은 감염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할로우 박사는 게이지의 가족과 몇 년 동안 함께 지내며 게이지의 행동들을 관찰한 후 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할로우 박사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사고 전후로 게이지의 성격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인격체가 된 것처럼 변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은 그를 더 이상 게이지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뇌 전두엽 손상이 성격과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게이지의 사고 분석 결과는 19세기 신경과학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게이지는 성격이 생물학적인 뇌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게이지의 손상된 뇌 영역은 감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특히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다 좋지만 나는 왠지 이게 더 좋아, 더 끌려 라고 선택하는 영역 말입니다. 자동차를 고를 때도 엔진보다 승차감이 더 중요하다면 기준이 명확하겠죠? 승차감이 제일 좋은 차를 고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각 차의 장단점을 쭉 쓰고 얘는 연비가 좋고 쟤는 승차감이 좋아서 뭘 고를지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선택이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선호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게이지는 그걸 담당하는 영역의 뇌가 손상되어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늘 선택에 어려움을 겪은 거죠. 요즘의 젊은이들도 선택의 과정에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면 게이지가 부상당한 그 뇌 영역을 제대로 발달시킬 기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이 연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성에 비해 감정을 열등하다고 여기지만 감정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만들어낸 선호와 우선순위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하지요. 그걸 섬세하게 파악하는 뇌 영역이 망가지면 우리는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정장애를 얘기를 할 때 인정욕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내 생각보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과수능 행동이라고 부르는 태도인데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유형이죠.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응하는 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즉 인정욕구에서 시작됩니다. 튀지 않으려는 태도, 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타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우울증에 걸리면 과수능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보이는 사회성의 변화 중 하나가 자기 주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남이 하자는 대로 눈치를 보고 남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기분이 우울한데 왜 순응성이 늘어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놓고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아예 안 하는 거지요. 평소에 자기 소신이 있고 의견도 주고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남들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른다면 요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우울감이 증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성취를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내가 어떤 행동을 주도적으로 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저 사람에게 순응해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내 생각은 없어지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뭘 먹든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은 상대방의 선택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다만 많은 경우 특히나 일을 할 때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과수능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수능은 병적인 상황입니다. 내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믿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A가 좋다고 하면 나도 갑자기 취향이 바뀌어 A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과수능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리더가 되었을 때 순응할 누군가가 없으면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수능의 상대가 상사만은 아닙니다. 부하 직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도 과수능의 한 예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정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면 직원을 대여섯 명씩 불러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직원들에게는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자주 말하는데 꼭 한두 명은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눈치를 보고 짐작하며 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식입니다. 라고 말이죠. 직장에서의 생존 전략과 과수능이라는 병적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상사에게 직언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상사는 A를 원하는데 굳이 직언을 한답시고 A가 틀렸고 B가 맞다고 말해봐야 직장 내에서 득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상사의 의견을 따르면 문제가 생겨도 상사의 책임이니까 나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상사와의 관계는 유지가 되죠. 반면 내가 B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상사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생존 전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에 굳이 소신을 관찰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나는 B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 상사의 의견을 따르는 거죠. 그건 과수능이 아니라 그냥 윗사람에 대해
순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장애인 것 같냐고요?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결정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장애라고 여겨질 만큼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판단 자체가 어려워 고통받는 분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환자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토록 불확실한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집권당에 따라 정책 방향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립니다. 만약 분배를 중시하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면 바로 기획서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결정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흔히 공무원들더러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영혼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결정장애로 몰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위계질서가 공고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소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결정장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윗사람 명령대로만 일하다 보니 더 이상 다른 의사결정도 못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사회생활이 어려우면 그때부터는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정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울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덧붙여 결정장애와 우유부단함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함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지나치게 미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면 그 사람을 결정장애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무능해서 결정을 못하는 것은 결정장애가 아니죠. 리더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 결정 중에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신중한 의사결정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공 확률 100%인 리더가 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아무 의사결정도 안 하거나 아주 확실한 것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 정확도의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조직에 이로운 건 아니죠. 결정했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놓친 것도 정확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좋은 의사결정자는 놓쳐서는 안 될 의사결정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신중함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덕목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허 분쟁 조정을 위한 국제법원을 구성하는 일에 관한 회의였는데 특허 관련 국제소송이 벌어지면 쌍방 합의하에 영어로 변론하고 재판부도 영어로 듣고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법원이 있으면 좋겠지요. 통상은 이런 요구가 있어도 사법부가 귀찮아하며 미룰 법한데 다행히 법원이 그 필요성에 공감해서 추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며 미루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에게 미룰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신중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가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해에 결정이 안 났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이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나 옳은 명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결정 자체를 못하게 해서 변화를 막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지요. 얼마나 신중해야 신중한 것인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힘듭니다. 신중함이 절대적인 미덕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회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함이라는 모호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는 편이라면
의사결정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게는 이 전략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마음 먹은 그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의사결정을 잘하려고 애쓰고 정한 시간이 되면 그때까지 얻은 내 생각과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결정한 다음에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번복하고 다시 하라고 권합니다. 반면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의사결정을 한 뒤에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돌아보면 항상 실패한 것 같고 후회가 들고 다음 결정을 빨리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의사결정을 한 뒤에 후회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에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만드는 것도 결정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와 들에서 자란 개 중 누가 더 의사결정을 잘할까요? 들에서 자란 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놓이고 그때마다 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스펙트럼 역시 굉장히 넓었을 거예요. 반면 주인이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안전한 집에서 편하게 자란 개들이 할 만한 의사결정이란 매우 제한되어 있겠죠. 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놓이도록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보고 결국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경험을 많이 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남들에게 항상 스마트하게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패해도 별일 없다는 경험을 자주 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신중하게 고민할 때보다 직관을 따를 때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관을 믿고 결정하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이 생기면 의사결정은 단순해지고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평소 의사결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원칙이라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리는데요.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상황도 그보다 비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대단히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없고 반대로 뭘 안 한다고 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다는 걸 알고 나면 부담이 적어져서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망설이는데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죠. 메멘토 모리는 의사결정의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내일 혹은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일들에 집중하게 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고 선택의 무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가 눈 감을 때 무슨 후회가 들까를 생각해 보면 절실함 혹은 진정성이 커질 테고요. 그런 면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 불길하거나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삶을 살아내는 데 도움이 되죠.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빠르게 결정하지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담배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쯤 되어야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야 그 지긋지긋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는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삶의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